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그 사람. 노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주거니 받거니 손예진, 현빈급 케미 아닐까 싶은데요. 호흡이 오. 촉촉인데요. 그럼요. 저희가 또 어떤 사이입니까? 무려 매일 보는 사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도 설렌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1592년에는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크게 물리쳤었죠. 이 한산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요. 일본 수군 함대가 남해안을 통해서 이제 서해안으로 올라가고자 하는데 남해안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섬이 거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산도는 거제도 바로 뒤에 있으면서 이 내해 견내량 해로와 옥포 쪽으로 가는 외해 해로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한산도가 있는 거죠. 한산도 대첩 하면 이거죠. 하객진. 그래요? 하객진 전략. 이게 학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오늘 학처럼 입고 왔는데 이렇게. 네, 백로 같네요. 네. 네. 자, 무려 47척의 배를 침몰시키고 12척을 빼앗았다고 하는데 한산도 대첩은 당시 전쟁 상황을 바꿔놓은 매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견나량 쪽에서 유인을 하면서 서서히 후퇴를 하니까 적이 이제 쭉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한산도 앞바다까지 쭉 따라 나온 상태에서 이제 조선 수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객진을 펼치는 겁니다. 이때 육지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던 일본의 기세가 크게 꺾였고 조선이 대열을 정비해서 일본과 맞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치밀한 이순신의 전략을 전투 현장에서 착실하게 실현시켜준 조선시대의 첨단 군함 바로 거북선이다. 이 거북선이 있었기에 이순신은 나가는 해전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거북선의 역할은 돌격선으로 전투가 시작되면 적진에 가장 먼저 나아가 깊숙이 침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때 앞뒤로 2개, 양옆으로 각 6개의 화포를 동시다발적으로 발포하며 적군을 제압했다. 참 대단한 전략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북한 주석이 82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당시 북한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김일성 주석이 심근경색과 심장쇼크로 새벽 2시쯤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오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뜻하지 않게 서거하셨다는 비보가 전해진 그 시각부터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어버이 수령님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약 2주 뒤 분단 이후 처음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한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남북 화해의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게 무산돼 버렸으면 실망했겠어요. 맞아요. 당시 무산된 남북 정상회담은 6년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거든요. 당시 북한 주민들이 오열하는 모습은 외부로 생생히 전해졌는데요. 김일성은 19살 때인 1931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이듬해부터 항일 유격대에 참가해 크고 작은 항일 유격전을 치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자 소련군과 함께 소련군 소주화 계급으로 북한으로 들어왔는데요. 이후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초대 수상으로 취임해 북한의 최고 통치자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엔 패전의 책임을 묻는 박헌영 등 거물급 정적들을 제거한 이후 반세기 가까이 북한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이 통치 기간이 5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때 사망 소식에 정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 전부터 이미 아들인 그 김정일이 중요 직책을 대부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 승계에는 그렇게 큰 혼란이 있진 않았어요. 아, 그랬겠네요. 자, 이번엔 196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7년 7월 8일 세간을 뒤흔든 충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한 대규모의 반정부 간첩단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학 교수, 학생 등 주로 지성인들이 국제 간첩단을 조직하고 지하에서 암약해온 어마어마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백림 공작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한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 교육을 받아 대남 적화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그 동백림으로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동백림은 당시 동독의 수도였던 동베를린을 한자로 표기한 다음에 이제 읽으면 동백림이 되는 거죠. 그 중에는 작곡가 고 윤희상 씨를 포함해 세계적 명성의 이응로 화백 등 여러 예술인이 포함돼 있어 더욱 충격이었는데요. 가담자를 체포하고 5개월 뒤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는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음악인 윤희상 씨 등 34명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희상 씨는 동료 음악가들의 국제적인 항의 또 그리고 독일 정부의 도움으로 무기징역 판결 2년 만에 석방이 되긴 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진 못했어요. 정말요. 안타깝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뒤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사건을 과장했다는 조사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간첩죄의 무리한 적용과 사건 외연 및 범죄 사실의 확대 과장, 동백림 사건의 민비연에 대한 확대 적용 등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2006년 조사를 맡았던 국정원 진실위는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동백림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조작이 된 거예요? 조작까지는 아닌데 과장이 된 거였거든요. 북한과의 접촉은 확인이 됐지만 당시 발표에서처럼 대남 적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천상병 시인은 간첩자금 수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사실은 그 사건에 연루된 대학 친구에게 막걸리 값을 받았을 뿐이었거든요. 막걸리 값이요? 네. 그런데도 온갖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을 겪다 삶을 마감하셨죠. 억울했겠다. 그럼 이번엔 197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1년 7월 8일 충남 공주 송산리 고분군 제6호 배수로 공사 도중 아주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이름 모를 왕릉이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그 왕릉의 이름은 바로 백제의 무령왕과 왕비가 잠든 무령왕릉. 당시 도굴이나 붕괴의 흔적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령왕릉? 그 제가 아는 무령왕릉이에요? 맞아요. 와, 근데 그게 크기가 되게 작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왕릉과 달리 도굴의 흔적이 없었을까요? 그 비결은 말이죠. 무령왕릉은 무덤이 통째로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도굴 또 일제강점기에도 약탈을 전혀 당하지 않았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고분을 조사한 적도 있었는데 당시에 무령왕릉을 그 무덤 뒤에 인위적으로 쌓은 구릉이라고 판단해서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무령왕릉은 너비 3.5m, 길이 7m의 돔 형식으로 된 돌벽돌 무덤으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형식이었는데요. 내부에서는 청자와 백자, 순금 왕관을 비롯한 무려 4,60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 당시 백제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짐작하고 타국과의 교류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령왕릉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무덤에 이름을 새기는
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발견 당시에 그 무령왕의 무덤인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무령왕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최근에는 무령왕릉 벽돌에서 중국 건어민이 만들었다는 글씨가 발견되기도 했죠. 아, 참 유물을 봐도 그렇고 또 건축까지 그 백제는 정말 외국과 교류가 정말 활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7월 8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0년에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 대회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회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맞아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국제 미인 대회였는데요. 심사 장면에서 그 우리나라 가수들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비비안 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일은 해가 뜰 테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연기 좀 배웠다고 하더니 진짜 좀 하는데? 후하시네요, 칭찬이. 당시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오디션이 무려 2년에 걸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영화 제작이 2년이 아니라 오디션만 2년이요? 맞아요. 와. 이 경쟁률은 또 얼마나 되느냐? 1,400대 1이었습니다. 1,400대 1이요? 네. 야. 비비안 리가 이걸 뚫고 캐스팅이 된 거죠. 대단한 배우네요, 정말.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